10년짜리 주기 하나씩 흐르고 그 밑에 20년, 25년짜리 주기가 흐르죠. 네. 그래서 보통은 엇갈려 맞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주기가 달라도 어떨 때는 비슷하게 맞죠. 한 번은 맞을 때가 있죠. 그게 이번이에요.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경제가 뭐 다들 뭐 안 좋다고 그러고 뭐 우리도 뭐 힘들다고 뭐 하는데 사실 미국만 좀 뭐 좋다 그리고 이제 그게 뭐 주식 시장에도 좀 반영되는 것처럼 막 우리는 막 힘든데 뭐 미국 주식은 막 여전히 막 견고하게 막 반등하고 또 있더라고요. 올라가고. 이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일단 두 가지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요. 미국의 실물 경제가 탄탄한 이유는 미국이 제1기축 통화로 지위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코로나 때 그리고 코로나 이후 엔데믹 때 그 힘을 잘 썼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실물 경제가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보다 탄탄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미국의 주식 시장이 상승하는 것은 이제 미국만 상승하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이제 기술적 반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히 하면 대세적 반등은 아니고 기술적 반등 구간이에요. 미국도. 제가 이제 미국의 주식 시장을 100년간 다 분석하면 긴축 기간에 일어나는 전형적인 현상. 그러니까 당연한 현상. 당연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그럼 이게 과거랑 어떤 패턴이 뭐 비슷하게 계속 예, 비슷하죠. 네. 예를 들면 긴축 때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긴축을 시작할 때 2022년 말, 2023 올 초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그때 충격이 한 번 올 거다. 네. 제가 이제 그걸 대조정이라고 그랬거든요. 다우지수로 하면 이제 15 플러스 마이너스 15% 플러스 마이너스 이쪽인데 이번에는 이제 유동성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한 20%까지 떨어졌고 뭐 S&P는 그보다 좀 더 떨어지는 거고 나스닥은 더 떨어지는 게 정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나서 기준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상방에 이르면 그때부터 바닥을 찍고 기술적 반등이 일어난다. 언제까지 일어나냐면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고 기준금리 인하를 할 때까지 시작을 할 때까지 반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전형적으로 그 타이밍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그게 과거에서 이렇게 반복이 됐었다면은 말씀해 주신 거는 지금 약간 기준금리 상단이 거의 지금 왔고지만 2달 정도 지금 또 그렇죠. 동결했기 동결했죠. 때문에 그럼 지금은 약간 주식을 들어갈 만한 타이밍일 수도 있겠네요. 어떤 기술적인 기술적 반등을 하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 안에 뭐 여기서 짧은 기간은 뭐 한두 달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기준금리 인하하기 시작할 때까지는 기술적 반등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게 앞으로 뭐 6개월이 됐든 뭐 어찌 됐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고요. 네. 그때까지는 기술적 반등을 계속한다. 그게 기간이 길어지면 상승 구간이 좀 더 높아지겠죠. 짧으면 그만큼 상승 구간이 낮아지는 거고. 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최근에 또 미래학자의 세계경제 시나리오 2024 또 책을 또 내셨는데 그러면 이게 그 세계경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라고 그렇죠. 봐야 지금은 미국 경제와 훨씬 더 많이 동조화가 돼 있습니다. 네, 미국 경제와 거의 뭐 같이 간다고 그렇죠. 거의 같이 봐야 되죠. 시간차만 약간 있는 뿐이죠. 네, 그래서 뭐 세계 경제 시나리오를 어떻게 읽을 수 있냐 하면 미국 경제를 읽으면 거의 세계 경제의 80~90%는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는 미국 경제의 패턴 그래서 특별히 그중에서도 장기, 중기, 단기 패턴을 분석하면서 내년은 그런 장기적 구간에서 어디에 들어있느냐 어떤 모습을 나타낼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잘 정리해서 쓴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명확하게 뭐 이렇게 언제 뒤 뭐 이런 건 어렵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점을 딱 찍고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증시가 좀 상승한다고 그렇죠. 했는데 뭐 이게 이제 그게 몇 개월 갈 거냐 혹은 뭐 언제 경기 침체에 들어갈 거냐 언제 뭐 기준금리 인상이 끝날 거냐 이거는 예측할 수 없어요. 연준도 몰라요. 제가 이제 상징적으로 뭐 2024년 뭐 3분기 하지만 이건 그냥 상징적인 겁니다. 대략 봤을 때 그 정도다라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그래서 이 책에서 어떤 정확한 패턴을 이제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금 방금 뭐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긴축을 시작하면 한번 충격이 오고 기준금리 중반, 중상반, 후반쯤 가면 그때부터 바닥을 찍고 기술적 반등을 하고 왜냐하면 익숙해졌으니까 그리고 그 뒤에서는 거꾸로 이제 곧 기준금리 인상이 끝난다라는 어떤 이제 심리적인 것이 들어오죠. 그리고 나서 진짜 멈추면 계속해서 기술적 반등을 한 다음에 기준금리를 쭉 유지하는 게 끝나서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다시 대폭락이 오는 거죠. 대폭락이. 네, 그래서 아직은 대폭락은 아직 시작이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순간부터 대폭락이 시작되는 거라고. 그렇죠. 정확히 얘기하면 아직 경기 침체가 시작이 안 된 거죠. 대폭락은 경기 침체. 그러니까 연준의 페드가 뭐 기준금리 뭐 그다음에 각종 지표를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페드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경제 성장률이든 기준금리든 이렇게 쭉 뽑아 보면 이렇게 이제 회색 선으로 이렇게 그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연준이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경기 침체 구간이에요. 이 경기 침체가 올 때에 주식시장, 투자시장이 하락하는 걸 대폭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금리
금리 인하가 되면은 사실 어떤 뭐 자산 시장에는 뭐 좋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대폭락을 이끄는 그 이유가 뭔가? 뭐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준금리를 인상을 멈춘다라는 것은 하나의 호재죠. 네. 더 금융적인 압박이 덜한다라는 거. 그렇지만 그거를 계속 지금 연준도 뭐 당연히 얘기했고요. 오랫동안 기준금리를 유지하겠다 상방에서 얘기를 했죠. 그러면 그걸 계속 유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좀비 기업이라든지 버틸 수 없는 기업들이 결국은 파산을 하겠죠. 네. 정확히 얘기하면 연준은 인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이지만 그때까지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시장을 좀 정리할 때까지. 네. 그게 이제 연준이 인플레이션도 얘기하지만 경기를 좀 시켜야 되겠다. 연착륙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황기 때에 그러한 호황기 때 나타난 부실들을 잘 정리를 못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안 하면 계속 비만을 해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적정한 시기에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서 군사를 좀 빼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건강해지는 것처럼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호황기 때 꼈던 버블들을 불황기 때에 해소를 시켜야 그 이후에 유동성을 공급했을 때에 원활하게 건강한 유동성의 돈의 흐름을 만들어서 경제가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시작이 될 때까지 연준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터지기 시작하면 네. 보고 있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연준이 왜 금리를 내리냐면 그걸 보고 있다가 이제 부실이 처리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심리적 충격이 크니까 채권 시장부터 일어나는데 유동성이 좀 우량 기업 좋은 기업에게까지 유동성의 경색이 가서 그런 기업들이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그때부터 돈을 내리는 겁니다. 금리를. 망해야 될 애들만 망해야 되는데 그렇죠. 안 망해도 된 애들이 힘들어해서 이제 막 망하기 직전까지는 유지하다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살려야 거기가 되니까. 먼저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네. 경기 침체를 들어가는 거고 네. 경기 침체를 들어가니까 그런 우량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네. 그러면서 금리가 내려가는 게 보이는 거고요. 인플레이션은 연준이 금리로 잡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가 와서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겁니다. 잡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옥석 가리기를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딱 목에 찰 때까지 해놓고 쭉 가는 거네요. 그렇죠. 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했는데 인플레이션 통제도 잘 안 되는 거고요. 네. 금리를 올릴 때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한다는 말은 인플레이션이 막 치고 올라가는데 내가 금리를 올리지 않았을 때에 인플레이션이 적정 수준보다 오버슈팅하는 걸 막는 그렇죠. 거예요. 네. 네, 그게 통제예요. 지금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했다는 말은 그걸 지금 통제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걸 통제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은 착시가 있어요. 왜냐하면 40년 만에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 올라가서 8%대까지 막 올라가가지고 그게 이제 4%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와 굉장히 인플레이션 잡는 게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착시예요. 왜냐하면 오버슈팅 자체가 이상값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오버슈팅을 제외하고 지금의 인플레이션 수준은 과거의 직전에 혹은 직전의 경제 그 불황기 때 네. 경기 침체 때 인플레이션하고 비슷해요. 이건 노멀한 인플레이션 수준이 이제 올라온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스티키하게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금리를 내면 다시 오버슈팅이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일단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동시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부실들이 터지면 그때 불황의 오버슈팅을 거꾸로 막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어떤 그런 거네요. 아까 중국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그렇죠. 한 번에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네네. 필수적인 어떤 그렇죠.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이걸 이해하면 과거의 긴축 기간에 금리를 올렸다가 뭐 이런 질문이죠. 그러면 이번에 얼마 동안 유지할까요? 지금 5.25에서 5.5잖아요. 네. 이걸 계속 유지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얼마 동안 유지할까요? 이건 연준도 잘 몰라요. 얼마나 네. 망할지 얘네가.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터져줘야 되거든요. 얼마나 빨리 터질지. 그렇죠. 거기가 못 버티는 기업이 터져줘야 네. 해소이 되면서 이제는 좀 그게 경기가 식는다라는 거예요. 네. 경기를 어떻게 식히겠어요, 연준이. 기업이 파산해서 식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업률도 올라가고 뭐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터지겠다는 것, 터지는 수준을 기다리겠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얼마나 기다리느냐. 예를 들면 2002년도나 뭐 2008년도로 보면 어떨 때는 6개월, 어떨 때는 막 12개월 막 이렇게 되거든요. 왜 어떨 때는 6개월 있다가 내리고 어떨 때는 12개월 있다가 내리냐. 간단한 겁니다. 어떨 때는 12개월을 버텨서야 터지는 거고요. 네. 그만큼 괜찮았다는 거죠. 네. 어떨 때는 6개월밖에 못 버텼다라는 거죠. 더 안 좋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상황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6개월을 갈지 뭐 12개월을 갈지. 근데 이제 지금 거의 이제 한 2, 3개월째 지금 안 올렸잖아요. 네. 물론 계속 올린다고 하는데 시장에서 거의 이제 안 올릴까 보고 저도 올려봐야 0.25 뭐 이렇게. 그리고 지금 더 올리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면 이제 2, 3개월 정도를 이미 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기록상으로 보면 이미 이제 3개월을 유지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짧은 기간이 한 6개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짧으면 그래서 이제 내년 3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년 3월에 인하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럼 3월에 왔다는 것은 3월에 인하하면 그때부터 경기 침체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인하한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인하하면 이제 괜찮겠지. 뭐 이게 좋아진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연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인하한다라는 것은 그런 부실이 이제 터지기 시작하고 털기 시작하니까 이제 인하를 한다. 라는 거죠. 혹은 좀 더 간다라는 것은 뭐 12개월 간다. 12개월까지는 못 갈 것 같고요. 아마 내년 2, 4분기 정도. 네. 그래서 3분기부터는 이제 서서히 여름 지나고부터는 내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름에 또 소비가 늘고 이러니까 아마 봄에 못하면 여름은 지나야 되지 않을까. 박사님께서 또 세계의 어떤 뭐 악재가 터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이제 이거는 나머지 두 개가 더 있는 건가요? 대체적으로 자산 시장에서는 채권 시장 혹은 주식 시장 두 개가 이제 같이 맞물려 있으니까요. 그쪽에서 예를 들면 이제 버블 붕괴 진행되죠.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채권 말고 또 하나의 경기 침체 혹은 자산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부동산이에요. 예. 채권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채권은 그냥 러프하게 잡아서 10년 주기. 그러니까 10년 주기라는 말은 10년 정도 주기로 버블이 꼈다가 해소되고. 그런데 이제 부동산은 주기가 좀 길어요. 네. 부동산 같은 경우는 20에서 한 25년. 중국은 왜 부동산이 막 저렇게 크고 부채가 많냐? 보통 자본주의 시대는 20에서 25년 주기로 이게 시장에서 해소가 돼야 되거든요. 한 번씩은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중국은 그렇게 안 했으니까 길었죠. 그래서 중국은 25년, 30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정도의 부채가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더 크게 터지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한 25년 주기가 흐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년짜리 주기 하나씩 흐르고 그 밑에 20년, 25년짜리 주기가 흐르죠. 그래서 보통은 엇갈려 맞는 거죠. 그런데 이게 주기가 달라도 어떨 때는 비슷하게 맞죠. 한 번은 맞을 때가 있죠. 그게 이번이에요. 그게 이번입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 그러니까 기업의 부실과 부동산 부실이 동시에 지금 가는 거죠. 그래서 두 개. 그다음에 또 하나가 2008년 이전에는 없었던 암호화폐. 암호화폐 쪽도 지금 자산이 많이 들어가 있죠. 지금 뭐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좀 반등을 하잖아요. 당연히 기술적 반등이에요. 거기에다가 뭐 비트코인의 뭐 호재적인 얘기, 뭐 ETF라든지 뭐 제도권 편입 막 이런 이거는 그냥 하나 곁들여 주는 거고요. 정상적으로. 근데 많이 오르잖아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크니까. 미국의 주식시장으로 설명하면 다우, S&P, 나스닥 있잖아요.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떨어질 때 떨어지고 올라갈 때 올라가고. 지금 보면 다우보다 S&P보다 나스닥이 훨씬 더 변동폭이 상승률이 좋아요. 비트코인은 그보다 더 변동폭이 크거든요. 그거 더 높죠. 그래서 당연한 지금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당연히 경기 침체가 와서 자산시장에 충격이 오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도 많이 떨어진다. 똑같이. 근데 이 규모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과거는 없었던 이 시장, 주식과 채권 시장, 부동산, 암호화폐 시장 다 맞는 거죠. 야, 그러면은 뭐 내년 안쪽에서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될 가능성이 뭐 높다고 보면은 이번에는 좀 폭락의 또 규모가 좀 클 것 같네요. 이게 다 맞았네요. 그렇죠. 이제 폭락의 이제 규모가 이제 크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굳이 비교를 드리면 주식시장은 그러니까 좀 나스닥이 훨씬 더 올랐죠. 그거는 이제 4차 산업혁명기의 수혜를 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닷컴 버블 때 3차 산업혁명기 때에 터진 그 수준까지는 안 가요. 왜냐하면 그게 좀 다른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노랜딩을 얘기하거든요. 기준금리가 높아도. 그거는 1995년 모델을 보고 하는 거예요. 1995년에 94년 95년에 기준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 4개월 유지한 다음에 금리를 내리고 했을 때에 경기 충격이 오지 않고 경기 침체가 안 왔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급격한 상승을 했어요. 그게 언제 터졌냐? 2002년. 그러니까 이 닷컴 버블 때예요. 그러니까 1995년 모델은 2단계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닷컴 버블 때 80% 폭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결국 딜레이. 그렇죠. 이번에 안 터지면 좋은 게 아니고요. 뭐 한 9년, 길면 11년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1995년 모델은 안 왔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5, 6년 만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삼모사에 똑같은 거예요. 버블이 더 커졌죠? 2단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80% 폭락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1995년 모델처럼 이번에 노랜딩이다 그러면 뭐가 동전의 앞면처럼 어디까지도 받아들이셔야 되면 이번에는 안 와도 4, 5년에 더 뛰어서 이번에 나스닥 버블처럼 이번에 또 터질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정상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1단 상승만 했어요. 그러니까 기술주
주식시장에 떨어져도 그 정도 폭락은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다른 점이고 네. 부동산도 역시 터지지만 2008년 정도까지 누적이 된 게 아니에요. 2008년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진 것은 1990년대 후반에 미국의 부동산 버블이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전에 미국은 1990년대 후반에 터진 거예요. 뭐 그렇죠. 20년 만에 터진 거죠. 네. 이게 제대로 터졌으면 2030년에 터져야 되는 거죠. 누적이. 네.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좀 올랐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이 적정 수준에 터지게 된 거죠. 그렇지만 2008년처럼 누적이 안 됐기 때문에 또 부동산이 내려가도 그 정도는 아니다. 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감안을 좀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대폭락이 오면 기본적으로 그 저점은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 상당히 많이 빠져줬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그걸 대폭락으로 오인할 정도로 빠져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떨어지면 거기까지는 가고 혹시라도 충격이 좀 더하면 그보다 좀 더 갈 수는 있죠. 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어쨌든 미국도 내년에 대선이 있다면 네네. 지금 중국에서 하는 것처럼 이걸 노랜딩으로 어떻게든 조금 더 딜레이를 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 내년에 안 터지고 좀 몇 년 더 끌고 가서 다음 사람한테 터뜨리게 하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고.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그럴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려면 관치금융을 해야 돼요. 금융권을 흔들어서 네. 예, 좀비 기업도 계속 압박해서 돈 계속 대주라고 하고 네. 예,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미국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끌고 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정부도 뭐 안 터지게 노력을 해보려고는 하겠지만 이번 대선 뭐 이제 운 좋으면 이번 대선 지나고 많은 분들이 내년 대선에 뭐 거의 이제 기정사실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 민주당에서 바이든 네. 그다음에 공화당에 트럼프가 나오잖아요. 네. 바이든과 트럼프의 이제 리매치가 이루어지는데 과연 누가 될 것이냐. 뭐 지금 한 1년 정도 남았는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앞서잖아요. 네. 이제 이거는 별 의미가 없고요. 왜냐하면 1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결정적인 포인트를 읽어보는 거예요. 1988년도부터 최근까지 미국의 대선 결과하고 미국의 경기 침체하고를 제가 경제하고를 비교를 해봤어요. 네. 왜냐하면 경제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뭐 사실 내년 총선도 그렇고 뭐 다음번 대선도 경제가 가장 크잖아요. 네. 왜냐하면 결국 우리나라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있지만 여야가 있지만 서로 지금 지지층은 콘크리트층이에요. 지지층의 비율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결국 선거는 누가 결정되냐면 중도층이죠. 네. 그러면 이 중도층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도층은 이념은 오케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실용이죠. 네. 내가 어떻게 잘 살 수 있느냐. 경제 정책이 잘 돌아가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라는 거죠. 미국도 똑같아요. 지금의 선거는 우리나라도 그러지만 미국도 사실 1~2%포인트 차로 당락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그 중산층이 결국 내년에도 미국의 선거를 좌우할 거다. 그럼 그 중산층의 핵심이 뭘까요? 경제란 말이에요. 네. 그 뭐 이념 문제, 뭐 그 다음에 중동 정책 문제, 혹은 뭐 인권의 문제, 뭐 이런 게 많이 변수가 있지만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경제가 가름을 한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제 경제를 가지고 미국의 경제하고 1988년부터 지금 최근까지의 대선의 결과를 제가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뚜렷한 패턴이 나와요. 어떤 겁니까? 네,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거의 90% 확률로 그렇게 될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자 이런 거죠. 대통령 선거 끝난 이후에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경기 침체가 대선 이후에 일어나면 그 대선을 치러서 승자가 된 대통령이 다음번 재선에서 재선을 합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4년이잖아요. 4년 안에 어떻게든 그렇죠.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 이후에 곧바로 터졌어요. 네. 그러면 자산시장 충격 한 6개월, 실물경기 침체 6개월에서 한 길어봐야 뭐 한 12개월. 그러면 한 2년이잖아요. 네. 그러면 바닥을 찍고 실물경제가 호황이 돼서 그다음부터 막 올라가는 게 임기 3년 차쯤 돼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때부터 선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경제를 극복한 경제 위기를 그렇죠. 극복한 사람이 되는 거고 네. 경제가 좋아지잖아. 일자리도 막 늘어나고 네. 중산층이 이걸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이 정권을. 네. 그런데 대통령 선거가 일어나기 전에 이제 그 해가 되겠죠. 그 해 경기 침체에 들어가면 반드시 거의 100%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는데 그 패턴에 의하면 네. 대통령 선거가 11월에 있는데 네. 그 전에 미국의 중산층이 이건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라고 느끼는 시점이 되면 이번에 트럼프가 됩니다. 네. 정권이 바뀌겠죠. 네. 그렇지 않고 운 좋게도 대통령 선거 이후에 그게 이제 현재 바이든 정부가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선거 어떻게든. 이후에 어쩌든지 간에 버티게 해서 그래서 계속 노랜딩 얘기도 하고 탄탄하다고 얘기하고 막 자꾸 이러는 거죠. 예. 그러면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예측으로는 많은 분들이 지금 노랜딩을 메인스트림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기 침체를 뜻밖의 미래를 보고 있는데 저는 거꾸로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확실하게 메인스트림이고 11월 전에 온다. 뭐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쯤 어딘가예요. 네. 네. 그런데 경기 침체가 오는 노랜딩이 오히려 저는 뜻밖의 미래다. 실제로 미국의 긴축 기간을 봤을 때 대부분 최근에는 오히려 더 그랬고요. 기준금리를 내렸을 때의 경기 침체가 오니까 지금은 경기 침체나 노랜딩이냐는 별 의미가 없다. 네. 왜냐하면 그 전에도 실업률이나 모든 게 다 지금과 똑같은 지표였거든요.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리스크를 대비한다. 경기 침체를 메인스트림으로 두고 노랜딩을 오히려 뜻밖의 미래로 보는 것이 내년을 준비하는데 훨씬 더 좋은 의사결정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보기는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저희 채널은 또 재테크도 하시는 분들이 또 좋아하는 채널이니까 네네네. 말씀해 주신 걸 듣다 보면은 아마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결국에 지금 금리 인상 멈췄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뭐 어쨌든 인하가 되지만 요 텀이 분명히 있으니까 네네. 부동산 들어가는 건 좀 부담스러워도 주식은 한번 들어갔다가 그렇죠. 기술적 판단이 일어나니까 분위기 봐서 좀 내가 나오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냐. 그럼 충분히 가능하죠. 그럼 뭐 미국 주식 투자나 뭐 이런 것들은 좀 한번 해볼 만도 한. 네, 뭐 제가 뭐 하시라 뭐 그렇게 뭐 적극 권하진 않지만 저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 미래학자로 있으니까. 또 경제를 보는 사람으로 이제 이걸 말씀해 드리면 투자자에 따라서 내가 그러면 그 기술적 반등을 내가 좀 타보겠다라는 건 이제 전략적 차원이잖아요. 그럴 수 있으면 충분히 하시는 거고요. 네,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하면 난 좀 길게 본다. 네. 장기 투자가 하시는 분은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올라갔다 다시 떨어지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굳이 내가 무리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신 분들은 그걸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셔도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 그 전략의 차원이다. 대세적인 흐름은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내가 그거를 중간에 타고 잘 빠져나올 수 있을 자신이 있으면 들어가고 그렇죠. 그게 네. 아니라면은 조금 지켜보는 것도 네. 괜찮겠다. 굳이 제가 이제 팁을 좀 하나 드린다면 여러 전략이 있는데 경기 침체를 확인하고 들어가신 분이 있고요. 아니면 그래도 내가 뭔가 수익을 지금 내고 싶다. 그러면 제가 이제 권해드리는 게 상대적으로 안전한 게 미국 국채금리 하락의 상품에 투자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박사님 미국이 기준금리를 경기 침체 가서 내리면 당연히 그건 국채금리에서 수익을 내는 거죠. 하락하니까. 근데 만약에 안 내리고 1995년 모델처럼 한 번 더 가. 왜 예를 들면 계속해서 네. 유지하면 어떻게 되느냐. 네. 근데 제가 그것도 분석을 해봤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1995년 모델에서도요. 기준금리를 인상이 끝나고 유지해서 조금 내리고 이제 상단에서 유지를 계속했거든요. 이번에도 만약에 노랜딩이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주식시장도 두 번 크게 상승했지만 채권도 역시 금리도 똑같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거죠.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기준금리 인상이 거의 끝나갔잖아요. 이제 경기 침체가 와서 내리든 경기 침체가 안 와서 덜 내리든 상관없이 국채는 하락해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네. 내가 예측을 못해도 국채금리 하락이다 하면 수익은 낸다. 수익 낼 확률이 아주 높은 구간이다. 그렇죠. 지금은. 물론 노랜딩을 갔을 때는 수익률이 주식이 더 크겠죠. 네. 그렇지만 내가 국채를 가지고 내가 보수적이다. 뭐 안 하면 투자는 없으니까요. 네. 그러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그렇게 그리고 만약에 노랜딩이면 노랜딩으로 간다는 여러 가지 시그널이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고 그때 다시 국채를 팔아서 가셔도 되니까 조금 더 수익을 내는 보수적.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인 것은 경기 침체를 확인하시고 아예 안 들어가는 거고. 네. 좀 더 보수적이면 국채금리 하락의 ETF를 가지고 계시면 되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했다가 이제 유의미하게 이제 경기 침체가 오고 막 자산 가치들이 하락하면 그때 국채는 올라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동하는 네. 식으로 그렇죠. 가면은 네네.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 박사님 경기 침체가 이제 오느냐 안 오느냐를 뭘 보면 되겠습니까? 라는 이제 질문들을 제가 많이 받아요. 네. 그럼 제가 이제 두 가지를 권해드려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지금부터 내년 말까지 이 두 가지를 잘 보고 계셔야 됩니다. 네. 자,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가장 좋은 시그널이 신호가 기업 이익입니다. 기업이 미국의 기업 이익. 네. 노랜딩 즉 경기 침체가 안 오면 기업 이익은 기준금리가 인상이 돼서 정점을 찍으면 한번 약간 멈추됐다가 그다음에 계속 추가 상승을 합니다. 1995년 모델. 그래서 기업 이익이 그냥 이렇게 쭉 상승을 계속한다. 라고 하면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상승했는지는 언제 보면 내년 뭐 여름쯤 보면은 확연히 보여요. 네. 네. 그러면 여름쯤에 가서 그렇게 갔으면 노랜딩이다 이렇게 네. 판단하실 수 있고요. 경기 침체는 어떻게 되냐면 보통은 경기 침체는 기업 이익이 정점을 찍고 내려와서 기술적 반등을 한번 합니다. 네. 그리고 다시 내려가죠. 그래서 기업 이익이 1단계 기술적 반등 2단계로 내려가는 요 곡선. 그러니까 대세 하락이죠. 요게 네. 대체적으로 한 2년 정도 구간이에요. 네. 그래서 1차 하락할 때 6개월이나 1년을 하거나 그다음에 기술적 반등 좀 크게 다시 내려가거든요. 요 그래프가 보여지면
이거는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도 뭐 내년 6월이면 확실하게 이렇게 가는 건지 이렇게 가는 건지 보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 직전에 여러분이 빠져나올 수 있는 이게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하나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확실하게 이제 마지막 시그널인데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립니다. 그러면 1995 노랜딩 때도 내려요. 그리고 경기 침체 때도 내려요. 네. 그러니까 내리는 건 분명해요. 네. 근데 1995년에서 노랜딩일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기준금리를 이제 내리기 시작하겠죠. 연준이 이제 내린다라고 하는 그 시점을 시작 포인트로 잡으시면 돼요. 네, 그러면 그 시작 포인트에서 9개월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9개월. 네. 그러면 9개월. 네, 노랜딩이면 그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해서부터 9개월 동안 뭐 예를 들면 내년 뭐 6월에 내린다. 그러면 뭐 내후년 1분기가 되겠죠. 네. 9월이면 돈 더 미치고 아무튼 9개월이 중요해요. 네. 그 9개월 동안 노랜딩이면 1995년 모델 노랜딩에서는 3번밖에 안 내렸습니다. 네, 3번. 3번. 그리고 2002년, 2008년 때는 똑같이 경기 침체를 갔죠. 네. 이때는 7번을 내렸습니다. 7번. 네, 그러면 9개월 동안 7번 내렸다는 것은 9개월 동안 뭐 매달 하는 게 아니니까 매번 FOMC 할 때마다 내렸다. 할 때마다. 네. 자, 이 말은 뭐냐면 9개월 동안 3번 내렸다는 것은 여유가 있는 겁니다. 천천히. 네, 그리고 이제 그거는 진짜로 인플레이션 하락하는 걸 보고 그냥 살살 내렸다. 자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났습니다. 멈췄어요. 더 안 내렸어요. 네. 그러니까 3번이라는 건 0.25 정도씩 3번. 그렇죠. 0.25씩 3번. 많이 안 내리는 그러니까 거죠. 0.75밖에 안 내리는 거예요. 네네. 네, 여유 있게 천천히. 네, 느긋하게. 네. 이렇게 하면 이날을 그렇게 한다. 그러면 노랜딩 가능성이 높고 근데 7번 내렸다는 건 계속 내렸다는 거죠. 네. 혹은 한 번 내릴 때 급하게 내렸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는 모르지만 연준이 봤을 때 지금 급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횟수가 마지막 시그널이다. 우량 기업들이 망하게 갈 것 같다 싶으면 막 내려주는 그렇죠. 거죠. 이제 그때부터 내리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그쪽으로 이제 조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연준이 다시 말씀드리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린다라는 것은 급격하게 내린다는 것은 부실은 처리하지만 그 부실이 시장의 유동성 살려야 되는 기업까지 돈이 안 가는 걸 막기 위해서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한다라고 보면 되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주시해서 보시면 된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나올 수 있는 기회도 좀 보일 수도 있고. 그렇죠.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게 몇 년이냐, 몇 월이냐 이거는 아무도 못 맞춰요. 네. 제가 뭐 숫자를 쓰긴 하지만 제가 숫자를 얘기하는 것은 연도를 얘기하는 것은 상징입니다. 네, 상징이고 그게 빠르냐 느리냐를 얘기할 때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이 패턴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